우리 아시아 농촌 선교회라는 기관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오신 남수연 해외 선교 부장님 보고를 잠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모임이 있다는 걸 유원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하면 감리교회 이 농촌선교에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 노하우와 지식을 우리 해외 선교 쪽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제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농촌선교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발표도 하시고 입법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현 목사님 발제문을 좀 미리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조금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자료를 하나 오늘 아침에 그냥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지난 2월과 그리고 올 5월에 저희가 아시아 농촌 선교회라는 에큐메니컬 기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5년도에 WCC, WARC, 이게 개혁주의 연맹으로 알고 있고요. YWCA, YMCA가 에큐메니칼로 세계 생명 농업 포럼이라는 포럼을 원주에서 첫 해 열었고요. 그 포럼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생명 농업 포럼이라는 단체가 창립이 됐어요. 이 단체가 이제는 아시아 농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이제 초교파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저도 몰랐는데 하루나 저희 기감에 연락을 해서 해외 선교사들 대상으로 농업 선교 세미나를 할 텐데 선교사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불이 나게 게시판에 올려서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한번 갔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기장도 오시고 예장 통합에서도 오셨고 기성에서도 오셨는데, 이 모임을 한 2차례 하면서 우리 감리교회 내에서도 농업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사들의 열망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특별히 감리교회가 파송한 나라들 대부분이 보시면 지금 제가 한 14개 나라들을 썼는데, 이 14개 나라가 이제 파송 숫자가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 농촌 국가입니다. 농업 생산량의 국가의 생산량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고요. 농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을 해서 실제로 선교사들 안에 이런 요구가 있고, 그간에는 아시아 농촌 선교라는 에큐메니컬 단체를 이용했는데, 아마 농촌 선교와 협력한다 그러면 우리 농촌 선교회가 해외 선교에도 기여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왔고요. 두 번째, 농촌 선교사 제도. 이 부분은 제가 수련목, 왜 여기 수련목 시행세트를 갖다 붙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뭐냐면 기관 파송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파송,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 파송이 있고요, 특별 파송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특별 파송인데, 특별 파송을 받으려면 특별한 기관의 훈련이라든지 인준이라든지 규정을 통해서 인준을 거쳐서 거기에 통과된 이들이 연회가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분명하게 교회가 보이지만 기관 파송은 실제로는 목회 현장이 잘 보이지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는 이유는 국외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인준 심사를 하고 선교국에서 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농촌 선교사라는 제도를 대박을 통과시키려면 이 기관 파송이 가능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기관 파송을 규정하고 있는 세칙이 보면 지금 목회자 고시위원회인가요? 수련 목회자 고시위원회가 갖고 있는 시행세칙에, 교육자 수급 및 목회자 고시위원회가 갖고 있는 시행세칙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는요, 우리 목사를 파송하려면요, 정혜원 목사가 그 기관에서 활동하든지 아니면 해당 연회가 그 기관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회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서류들과 절차들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예결산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실제로 감리교회는 기관 파송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교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학원 선교사 관리 규정을 실제로 국외 선교사 관리 규정을 차용을 해다가 만들어서 2017년부터 제가 알기로 교육국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학원 선교사 이것도 보면 그냥 딱 들으시면요 교목도 아니에요. 교목은 분명한 기관 파송이고 교목이 없는 학원에 캠퍼스에 학원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서 교육국이 인준을 해서 보냈는데 2017년 입법한 이후에도 아직 7명밖에 파송을 안 했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연예들과 지방의 간이사님들 목사님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일 안 하는 그러니까 카페 하는 목사 그 다음에 학원 선교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잘 안 되니까 다른 일 하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만약에 이제 농촌 선교사라는 제도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우선은 어떤 인증과정을 거칠 것인가 어떤 훈련을 거칠 것인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선교사 훈련하고는 딱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훈련 해외 선교사 훈련원에 농촌 선교사 훈련원 과정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시켜줘라 그러면 실제로 선교훈련원들이 또 그만한 역량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소양이나 태도나 이런 거는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 감리회가 인준한 선교사 훈련원 과정은 크로스 컬처예요. 문화를 넘어서서 타국민의 타 문화권에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30년을 커리큘럼을 짜고 인력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훈련 기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훈련 기관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선교국에서 어떤 그 훈련을 마치신 분들을 인준하실 때 이제 이후에는 그럼 제가 볼 때 연애와 파송 후에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좀 분명한 그림들이 있지 않고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해외 파트에서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 지금 제도 추진하고 있고 올리는데 농촌 선교사 또 어떤 분들은 사회 선교사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 선교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를 너무 많이 또 제도를 만들자 그러면 역풍이 불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기관 파송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가느냐. 차라리 저는 사회농어촌 환경부가 사회 선교사 과정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카테고리를 여럿을 넣는 거죠. 뭐 다문화 선교, 그 다음에 뭐 농촌 선교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농촌 선교위원회가 해외로 구성되는 국내 선교사의 농업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과 더불어서 농촌 선교사를 만들려면 지금 있는 수련 목회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제안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귀한 말씀도 듣고요. 우리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교부 총무님, 오일영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현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교단의 어떤 기존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가 그걸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토양 자체가 잘 안 나니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남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도 그렇게 선교는 그야말로 크로스컬처럴이에요. 타 문화권, 그러니까 이주민이나 타 문화권 선교를 일반적으로 선교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선교사 제도나 농촌 선교사 제도도 사실은 다른 교단에 특별히 이제 기장을 참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내 선교사 제도 안에 사회 선교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에큐메니카를 위한 그리고 교회 일치와 또 특별히 이제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이제 이런 사역을 아주 좀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을 사회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그 입법위원들이 그냥 농촌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또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농촌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뛰었다기보다도 그냥 목회해야 된다, 그냥 영혼 구원해야 된다, 뭐 그런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농촌 선교사로 파송되실 분들을 찾는 게 어려운데 이현 목사님은 거의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단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서 실제로 농사 경험도 좀 해봤으면 더 좋고, 상담 훈련도 좀 있어야 돼요. 뭐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굉장한 탁월한 분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을 만들어낼 구조가 현재 기존 선교훈련원에 있느냐 할 때 퀘스천이죠. 기존 선교훈련원에서 받는 훈련들은 일반적인 선교학에 의한 그런 커리큘럼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특별히 농촌 현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부르심이 있어서 뛰어들 만한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가 참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 중에 그런 소명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저에게는 퀘스천으로 좀 남아 있고요. 기관 파송의 제도를 넓혀보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씁니다. 일종의 다른 선교단체들, 우리 지금 농촌 선교에 대해서, 농어촌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유수의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감리교 목사가 없어요. 전부 뭐 장로교 출신, 뭐 침례교 출신, 뭐 어디 독립교단 출신인데요. 감리교 출신인데도 그런 제도가 막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깨뜨려 보려고 좀 애를 지금 쓰고 있는데 농촌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이제 많이 있어요. 그냥 농촌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목회 경험이나 교단의 이게 조금 경험을 보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떠든 거에 끝나는 말이죠. 그런 구조를 알고 그 길목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서 법을 만들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구호만 외쳐가지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로비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과연 어디서 찾겠느냐 하는 것이 되게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농촌 선교훈련원에서 그동안 만들어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겠죠. 다만 길목을 잘 가리기 네. 그런 어떤 숙제를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국 총무님으로서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노재화 목사님 께서 농촌 선교사 문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총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NCC 기관파송으로 안수를 받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2007년에 지금 있는 데를 내려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농촌 선교사 제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15년 이제 목회를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로컬 목회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보니까 농촌 선교사에 가까운 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계실 거다. 우리 이원 목사님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명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그 농촌교회가 있는 이 농어촌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이 있는 이 지역들은 이제 선교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주로 해외 선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학원이나 뭐 병원, 의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미리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선교 그 과제들을 갖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해외 선교도. 근데 지금 농어촌 지역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돈이 엄한 곳에 가 있고 마을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깨는 어떤 그런 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농어촌 지역도 선교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긴 농어촌 교회들이 어쨌든 유지가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을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을을 살려야 되는 거고, 지금 계신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거기에 도시교회 교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아무데나 안 가요. 또 이렇게 골라서 갑니다. 소개도 받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교회와의 네트워크도 이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교회의 역할이 있다. 농어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은 농어촌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교회 자체가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 도시교회들은 물론 잘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냥 10만 원 선교원금 내려보내고 뭐 물건 농산물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농어촌 선교를 했다고 이제 하시죠. 그것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지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농어촌 교회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 건물밖에 없는 거죠. 땅이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땅이라도 있으면 귀농귀촌하는 분들 이렇게 빌려주고 또 뭐 농사 지어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좀 교회가 하면 좋은데, 그런 물적 토대가 약해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있는 삼남년의 진주지방이 이제 대부분 농어촌 교회, 진주권만 빼놓고는. 근데 어제 가기도 어렵죠. 이제 어디서 뭐라는 데도 없고. 근데 있는 거예요. 정주 목회가 아니고 그냥 정지 목회라고 하죠. 농어촌 교회는 지금.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또. 예. 그러니까 좀 그냥 버티는 거죠. 이게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쨌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아까 코디네이터 말씀하셨는데 코디네이터 중요하고 좀 그 역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촉진자가 있으면 좋겠다.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파악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 마을이 아니라 좀 지역을 넓게 보고 그 지역과 지역과 연결된 걸 보고 뭔가 좀 목회적인 어떤 사역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좀 퍼실리테이터도 좀 필요하겠다. 촉진자죠. 뭔가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자원을 연결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뭔가 해나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농어촌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좀 이런 좀 큰 차원에서 보고 농어촌 교회를 선교지를 좀 보고 좀 이렇게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농촌교회가 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 발전을 위한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걸 농촌선교사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남병 목사님
께서 사회선교사에 관한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지금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총장으로 올해부터 일하고 있는 전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사회선교사 제도가 농촌선교사 제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선교사 제도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농촌선교사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그걸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사회선교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됐던 것은 2016년도였어요. 그때 전명구 감독께서 되시고 100만 전도 운동 본부를 만들면서 감리교회 세 가지 DNA 하면서 그 가운데 한 DNA를 사회선교 DNA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셨고, 그래서 사회선교사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두 번을 한 50명, 6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정책 협의를 두 번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오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사회선교사 제도 안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성안된 안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유야무야 됐고, 그런 가운데서 2019년부터는 그러면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기 힘들면 사회선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원이라도 먼저 만들어보자. 교단에서 힘들면 감리교 사회선교 단체들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선교 훈련원이라는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사실 꽤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선교 단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의지를 모았다가 또 끝에 여러 가지 벽들이 있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선교사 혹은 농촌선교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9년에 159만 명이었다가 2020년 통계표 합산을 한 걸 보니까 123만 명, 36만 명이 11년 사이에 줄었잖아요. 1년에 3만 명 이상씩 감리교인이 줄어드는 건데, 저는 그게 숫자가 잘 체감이 안 되다가 1년에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300개씩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은 각 감리교 지방이 200개 좀 넘잖아요. 지방마다 한두 개 정도 1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 원인은 뭘까? 그 중에 큰 부분은 교회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 교회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1000명 모이는 교회 정도 제가 청년부 설교를 갔는데 청년들이 20명이 안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들 없죠. 교회 학교도 더 심하죠. 그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 되려면 저는 사회선교가 감리교회의 숨구멍을 좀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 오일영 총무님하고 유홍근 목사님하고 애를 써주셔가지고 감독회장님이 세월호 목사들 단식하는 곳에 오셔서 가족들 만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교단 중에 유일하게 감리교가 세월호 목회서신을 감독회장 명의로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교회 다니던 세월호 가족들이 거의 다 떠났었는데 처음에 너무 교회들 때문에 실망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데도 교회뿐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신뢰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지금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뭐냐면, 시청 앞 아시아나 KO 노동자라고 1년 넘게
지금 해고돼가지고 천막농사하는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미얀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매주 한 번씩 또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나케어 노동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회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그게 저는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불교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이런 작은 현장에 찾아가서 고통받는 분들 도와드리는 게 훨씬 큰 신뢰회복이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 세트가 다양해지면은 훨씬 좋겠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수급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인턴으로 배출되는 지금 인턴 전도사님들이 갈 자리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교 저랑 같이 활동하는 젊은 전도사님들은 꼭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분들이 뭐냐면 고난받는 이웃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고, 놀라운 게요. 지금 그 사회선교 기장 통합,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감리교 다 통틀어서요. 거의 감리교 청년들입니다. 거의 다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앞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선배님, 근데 저 계속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목사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뜻을 접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일 그 사회선교사 규정도, 저는 사회선교사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관리 규정에 준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파손되고 관리가 안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면은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성배 교수님 오셨으니까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사회선교나 에큐메닉스 과목들이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엽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어제 밤에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을 학기에 그 과목들 연달아고 전화를 주셨는데, 하여튼 좀 그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해보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진짜 마지막으로 10초만 말씀드리면, 사회선교사 그런 훈련은 혹은 사회선교사 제대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뭐 농촌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촌 선교 과정 몇 명, 그 다음에 빈민 선교 과정 몇 명, 노동 선교 과정 몇 명, 통일 선교 과정 몇 명,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한 3명, 2명씩만 뽑아서 해도 사실 좋은 훈련원하고 선교사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회 생태계가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성교의 개념을 해외로 기준하지 말고 국내 사회까지 확장해서 그 안에 농촌 선교사를 포함하자, 이런 종류의 말씀도 농촌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